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우리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서 잘 우러나오지가 않을 때도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경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 아버지 세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내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자, 1960년도에는 우리 수출액이 3,300만 달러였어요. 올해 2022년대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500억 달러예요. 500억 달러와 1960년대 3,300달러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시 북한 수출액은 우리나라 남한의 6배가 넘었습니다. 지금 뭐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뭐 엄청난 차이로 앞서가고 경제력이 크고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렇다면 이 차이 정도가 아니라 남한에 있는 이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은 어떨까? 6.25 전쟁이 지나간 지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을 때 60년대라고 하면 50년대 전쟁이 6.25 전쟁이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년밖에 안 된 때였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우리 윗세대는 다 6.25를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양민들이 백성들이 사실 다치고 죽고 아기들 뭐 임신부조차 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아주 더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것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월남 전쟁이나 이제 중동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그 죽음의 사선을 넘던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떤 마음이 늘 있었냐면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늘 있었습니다. 언제 북한이 또 우리 한국을 남한을 침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반공이라는 이념이 하나의 굉장히 사로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또 경제 발전의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할 때 우리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우리 백성들이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 경제 발전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국우 세력이라는 게 생겨요. 국우 그냥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독재도 좋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독재가 낫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아니 좀 점잖게 하지. 저렇게 극한으로 달릴까? 이런 질문, 또 오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떤 가족이 어떤 어려운 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그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치료해야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말로 너 왜 그래라고 얘기하면 그 화밖에 나지를 않죠. 물론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의 경제 기반은 전무했습니다. 뭐 섬유 공장, 뭐 가발 공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죠. 당시 이제 머리카락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집이 있으면 뭐 머리카락 삽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동네 어떤 그 엿장수 같은 분이 다니면서 머리카락 사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이제 같이 이제 가서 머리 좀 잘라서 팔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이 든 부모님은 뭐 그게 괜찮지만 뭐 자매 같은 경우에 머리 잘라서 그거 팔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머리를 팔지. 그걸 팔아야만 오늘 저녁 끼니를 때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하죠, 사실은. 사진을 보면 1, 2를 보면 20살이 안 된 어린 여공들이 이제 섬유 공장이나 이제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가끔 저도 중앙고등학교 때 놀렸어요. 공순이라고. 지나가면 막 공순이 간다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에서 218명이었어요. 그럼 5 아이를 낳으면 그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5은 낳았어요. 5 낳으면 꼭 하나는 죽어요. 거의 그 평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에 우간다의 영유아 사망률이 2.9배, 2.3배입니다. 우간다에 비해서도 더 가난했어요, 그때는. 1961년도에는 그 국민 연 소득이 $65였어요. 뭐 그러면 우리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달러 가치가 그때는 더 좋았으니까 뭐 많이 쳐줘야 2-30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에 1인당 2-3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30만 원을 벌어, 그럼 한 가족 5 식구라고 다 번다고 해도 1년에 100만 원을 번다고 치어도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5-6만 원, 한 달에 7-8만 원,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5-6 식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왜 라면 먹지 왜 그거 밥을 굽냐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스파게티 먹지 왜 빵 먹지 왜 밥을 굽냐고, 쌀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사진 3번째 보면 1965년 1월에 가장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1인당 국민 소득이 3살이 돌파했다는 거예요. $110를 돌파했다. 1965년 제가 한 7살 때 정도였었어요. 그냥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들어갔을 때 $110 35,000불. 지금 35,000불이에요. 근데 65년도에 $110 돌파했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진 4번째는 1959년 11월 15일에 최초의 라디오, 금성 라디오예요. 금성 라디오. 금성이 이제 지금 LG전자의 전신입니다. 사진 5 보면 이제 소독에 있는 광산에서 일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당시 가난한 한국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었어요. 미국도 안 빌려주고 아무도 안 빌려줬어요. 근데 아다시피 개인들도 그렇고 직장을 들어가나 아니면 가게를 해야 돼요. 직장을 못 들어오면 가게를 하죠. 그럼 가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가게를 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2-3천만 원이 있어야 아마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라도 하는 거죠. 어떻게 2-3천만 원도 없이 아무 돈도 없이 하겠어요. 아니 뭐 길거리에서 자판을 깔아도 돈 100만 원 있어야 물건을 사다가 자판을 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한국에는 없었던 거예요. 나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 돈을 대충 보면 신용이 좋은 사람은 신용으로 빌리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이 신용이 좋은 나라는 신용으로 빌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담보를 요구하죠. 담보를.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굴려면 뭐 집을 잡혀야죠. 그런데 문제는 담보 잡힐 것도 없는데 나라 입장에서 담보를 잡힐 것. 북한 같은 경우에 지하 자본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지하 자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걸 담보로 잡혔을까요? 결국 이제 서독에서 돈을 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서독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공산 국가였던 이제 동쪽 독일과 이제 분단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하고 좀 입장이 비슷하니까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보를 잡는데 뭐냐면 이 당시 한국 간호사와 한국 광부를 서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아주 지저분한 일, 힘든 일은 우리 젊은이들 안 하죠. 서독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안 하는 그 탄광에서 이 석탄 캐는 일,
또 그 병원에서 죽은 시신을 닦는 일, 병들어서 죽은 시신을 이런 닦는 일은 소독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가나안 나라에서는 가는 거예요. 당시 이제 광부를 이제 소독에 가는 광부를 모집하는 500명을 모집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상이었어요. 고등학교 출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6,000명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한국에는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로 가서 간호사와 또 이 광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외화를 벌어서 이제 한국에다 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로 봐서는 자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964년 12월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독일 대통령이 리브케 대통령인데 함께 이제 탄광을 방문했죠. 500명 정도가 이제 강당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데 모두 다 힘들고 서럽고 힘드니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울음이 나와서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를 못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타국에 와서 뭐 땅속 그 1000m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면서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광부들의 모습, 또 시신을 닦는 어린 자매들. 뭐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새 방학 때 뭐라 그러죠? 잠시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가잖아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또 이런 얘기하면 워킹 홀리데이구나. 한 8시간 일하고 저녁 때는 좀 재밌게 놀러 다니고 관광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땐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냥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한국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좀 가난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고 또 밤에 또 일하고 또 쪽방에서 잠을 자고 돈 모아서 또 본국에 보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뭐 관광을 하고 좋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겠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었어요. 눈물바다가 됐죠. 이제 대통령도 울고 당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도 같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이제 조금만 참자고 이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제 광부들이 그 독일 대통령 리브케에게 절을 하면서 고맙다 하고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사진 5, 6 봅니다. 이것은 이제 월남 파병의 모습이죠. 월남 파병. 이제 월남 파병도 사실은 뭐 어떤 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 나라를 뭐 돕기 위해서 간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가병은 이제 외화를 또 벌 수 있으니까 그것이 또 자본이 되니까 또 공장을 지어서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왔다는 거 아마 어쩌면 상상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저기 한번 니아스를 가보면 그 입장이죠. 사실 딱 그 1960년대에 살았던 우리 어른 세대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니아스에서 설교할 때 뭐 이웃과 나누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 못하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무엇일까?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이 가난을 이겨냅시다. 물론 이런 얘기는 하죠. 마약은 끊읍시다. 중독을 끊읍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돈 번 거 좀 나눕시다. 뭐 이웃들과 이들에 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가난하면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득이 35,000불 선진국에 산다는 것은 오히려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윤택할 수 있고 우리들의 정신 건강,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자. 자, 말라기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가 헬라라고도 하죠. 그리스가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을 정령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세대 입장에서는 히브리 문화, 그냥 이스라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이 다음 세대는 히브리 문화, 그 헬라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말라기의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말라기의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되는 것은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해하고 또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자, 늘 세대 차이는 있어 왔습니다. 저 역시 우리 아버지와 세대 차이가 있었고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세대가 아주 갈라지고 있습니다. 평화 시대에는 하나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하나 돼서 적을 물리치자. 그러나 이제 평화 시대에는 잠깐만 이제 자신의 이속을 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이속, 남자의 이속, 여자의 이속. 그러니까 왜 남자만 군대 가? 왜 여자는 군대 안 가? 왜 여자는 아기를 낳는데 남자는 아기도 안 낳고 우리만 아기 낳아야 돼? 뭐 이런 갈등이 있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거죠. 차이가 아니라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런 이념이 생기고 왜 그런 사상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진보적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만든 게 아니라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준 것이죠. 자, 1950년에서 60년대는 연소득이 100달러 정도 됐다고 그랬죠. 2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60대 이상의 아버지 세대입니다. 더군다나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분들을 우리 산업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화 세대는 대부분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60대 이상은 보수 쪽을 많이 찍죠. 70%, 80%가 보수 쪽을 찍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은 왜 극보수일까? 왜 무조건 여당 보수 지형 나 마음에 진짜 안 드는데 왜 그렇게 그분들을 다 찍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공산당이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념이에요. 그게 오직 일념이에요. 가장의 첫 번째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세상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 임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세대가 돼도 우리 자녀들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가족의 안전과 보호예요, 사실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밤길에 사고 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늦게 들어오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밤에 누구에게 해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서 침략을 해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 그것이 몇 년 전에 경험한 거야. 한 10년 전에 경험했고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자비하게 어느 순간 그냥 쑥대밭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폭탄이 그냥 날라와서 우리 집을 뭉개버리고 깐난이든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다리가 부러지고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죠. 나라는 지켜야 된다. 자, 70년대 약 한 300달러 정도 됐습니다. 연소득이. 그러면 우리나라로 지금 30-40만 원, 또 가치로 따지면 뭐 70-8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됐겠죠. 이제 밥 먹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죠. 하루 3끼 먹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쌀이 없어서 밥을 먹는 지는 않아요. 물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했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의 50대입니다. 이들을 이제 40-50대를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하죠. 민주화 세대. 그러면 이제 민주화 세대는 진보. 이번에 이제 이분들은 한 70-80%를 또 진보를 무조건 찍습니다. 무조건 찍어요. 70-80%를. 70-80대는 무조건 보수를 찍고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40-50대는 무조건 진보를 찍어. 왜 그럴까요? 전에는 공산당이 우리 친구와 가족들을 죽였는데 이번에 독재 정권이 내 가족들을, 내 친구를 죽인 거예요. 특별히 광주 같은 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독재 정권이 내 친구를 죽이고 내 동기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민주화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한마디 독재 정권 타도하자. 독재하면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렸고, 물론 경험도 안 했고, 이 내 정치적 이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나온 거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60대 초반인데 60대 초반은 나도 태어날 때는 이제 $100 미만의 시대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때 태어났죠. 그렇다고 그때서부터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20년 후, 한 80년대를 살아온 사람이죠. 1980년대. 민주화도 보고 나도 데모도 하고. 그러나 또 우리 그 형님이나 우리 아버님 세대는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죠.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입니다. 최초의 그 우리나라 생산된 승용차가 현대 폰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주용차가 뭔지 아세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제가 그 스텔라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만큼 뭐 살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이 이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민주화 세대의 이 반독재적인 그 이념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자,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2,000가 돼요. $2,000. 그러면 $2,000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뭐 400~5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 되겠죠. 40대 작년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1960년대, 50년대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써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가 그래도 굉장히 강한 거죠.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무슨 배달 음식, 라면, 콜라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죠. 못 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만 됐었을 때예요. 그래야만 그 위기와 그 가난을 그래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재가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중에 부패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지금 해서 나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이 땅에는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빛과 빛이 있고 어둠이 없어요. 이런 한계가 없어요. 질병이 없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받고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양변성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아픔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참 한계가 참 많이 있다. 난 빛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면 빛이 빛일 줄 알았는데 항상 빛이 있는 거 같은데 항상 어둠이 있어요. 사실은 행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항상 불행이 쫓아다녀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내가 도덕적이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 지금 70대, 60대, 70대, 80대 먹은 분들의 그 생각이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뭐 50% 맞고 50%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50% 맞은 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40, 50대가 민주화 세대가 된 것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그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즉 MZ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먹고 살만했고 이 성폭력이나 이 성적인 희롱 이런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더 느껴지는 세대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진짜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그 말이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아요. 잘 되라고.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의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 좋은 모델, 본받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